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 헌납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6시간 뒤고 온 국민이 숨죽인 채 지켜봐야 했던 12.3 비상계엄, 그 느닷없었던 충격과 공포의 밤으로부턴 122일 만입니다. 오늘 특집 뉴스룸은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판단을 가를 쟁점의 최종 분석부터 전문가들의 예상, 그리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앞으로의 전국 시나리오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 발표부터 여도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입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기준으로 하면 38일 만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에 가장 오랫동안 심리한 사례입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져 국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선고 일정이 공지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쟁점은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의 적법성, 포고령 1호와 선관위 장악 시도, 그리고 법관 체포 시도까지 크게 5가지입니다. 헌재는 핵심 쟁점들을 판단하기 위해 모두 11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16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반대로 기각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변론과는 다르게 선고 상황은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말부터 꺼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전례를 보면 이유부터 말하면 만장일치, 결과인 주문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린 거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입니다. 그때도 오전 11시 선고였습니다. 선고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자리엔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외신 기자 80명과 인터넷 추첨으로 뽑힌 일반 방청객 24명도 참석했습니다. 11시 정각이 되자 재판관 8명이 차례로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 시작 선언과 함께 주문을 읽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21분.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주문이 나오기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선고까지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 헌납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일치 의견이면 주문은 문권한 대행이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 반대로 소소 의견이 나올 경우 문권한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소소 의견을 낸 재판관이 각자 이유를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수도 이전 사건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일단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미 재판관들은 판결을 통해 결과를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헌재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보죠. 자, 김 기자. 어제 저희가 오늘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에 평의가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었는데 오늘 선고일이 공지가 됐군요. 네, 어제 JTBC는 재판관 평의를 오전으로 당긴 배경으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가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선고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선고 이틀 전쯤이야 공지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사흘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알린 겁니다. 선고 지연을 두고 그만큼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취재해보니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냈다면서요. 그 결론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까? 네, 재판관들이 표결을 하는 평결까지 거친 뒤에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린 건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일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당시에도 이미 며칠 전에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그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이 몇 대 몇 인용이라는 등의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결정문 작성의 시간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는 건데요. 그동안은 재판 연구관들이 인용과 기각을 가정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써왔다면 지금부터는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결정문을 다듬습니다. 또 결정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고문도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선고문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직접 낭독할 내용을 담습니다. 또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별도의 선고문을 쓰게 됩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작성하기 위해 평의는 선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선고 날에는 일반인 20명이 추첨을 통해 심판정에서 방청할 수도 있는데요. 추첨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몰리면서 한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오늘 선고일이 잡히기까지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약 66시간 뒤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강희연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시도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는 본격화됐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약 열흘 뒤 다시 집행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로 이송됐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11차례의 변론 중 윤 대통령은 모두 8번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선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해온 윤 대통령은 선고일이 발표된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선고일이 정해지자 여당은 즉각 환영한다며 결과에 승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복귀를 확신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으로.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을 밝히며 조기 대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당내에선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원칙이 때법에 의해 짓밟혔다며 헌재가 각하,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당인 박대출 의원도 사흘 남았다. 4월 4일은 4대4로 대세는 기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때문에 빨리 기각을 선고하려고 날짜를 오늘 지정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빨리 선고기일을 오늘 지정한 것 같습니다. 결과 당연히 기각각하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고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민주당도 선고일이 정해진 걸 반기며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하려 했던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결과는 파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는 질문에 확신한다고 답했고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도 헌재는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에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나가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란 변수가 생긴 만큼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위헌 상태 해소가 남았는데 한 권한대행 입장에선 상황이 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광화문 천막 농성과 장외 집회 등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릴 쟁점을 크게 이 5가지로 추려 심리해왔습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위반으로 나오면 파면되는 건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입니다. 윤 대통령은 호수위 달그림자를 거론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온 국민이 목격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의혹은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쟁점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정치인 체포가 사실로 인정되면 헌법 위반으로 인정돼 대통령 파면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답과 반대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시받은 것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최초 지시받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그게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로 회피한 이준우 전 사령관과 달리 사령관 직속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 봉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방첩사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을 한 명 한 명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그날 국회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이닥친 것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포고령과 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가도 쟁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윤 대통령도 포고령을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마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은 처단한다거나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중에서 포고령 1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의 헌재는 특히 주목했습니다. 국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잘못 베껴 썼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심판정에 나온 김 전 장관도 신군부의 포고령을 참고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포고령은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며 무효 판단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을 놓곤 내란 1, 2인자는 엇박자도 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역시 판단 대상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당시 대통령 집무실 문까지 열고 들어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마저도 계엄의 흠결을 알았더라면 당시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남은 쟁점 두 가지는 영장도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과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영장도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장면은 이미 CCTV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선관위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직원 핸드폰을 넘겨받는 장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투입한 건 본인 지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짜뉴스를 근거로 선관위 장악을 정당화했습니다.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그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안모 씨가 제보하고 스카이데일리가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제가 모사드에 적도 두고 이제 CIA 쪽도 일하면서 바이든 당시에 일을 했거든요.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 안 씨는 미군과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등 총 5개의 해외 주요 기관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동연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을 체포하려 한 것도 쟁점입니다. 이제 권순일 이렇게 대법관 하신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헌재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5대 쟁점을 짚어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헌법 전문학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위반이면 파면인데 네, 일단 온 국민이 그 국회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과 또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는 포고령이 내려진 건 지켜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십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통치에 대해 판단 내리는 게 2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 경제 명령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에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판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에 일반 사병을 파병하는 문제였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정치 문제로 봐서 사법 자제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 그 잘 읽어보면 법정 요건에 관한 심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이라거나 국무회의 심의라든가 국회 동의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 실제로 파병이 일이게 되는 실체적인 문제까지는 들여다보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위반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아마 사법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뭐 부적법 각하하는 그런 쪽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이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절차적으로도 크게 2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국회 쪽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한 게 문제다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볼까요? 그 부분도 이제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대부분의 조서를 작성한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그 헌재 심판정에 와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만 진술을 거부해서 그 실제로 그 진입을 했던 그 밑에 그 군인이 와서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란죄를 뺀다는 건 이미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이미 확립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그 적용해야 될 법 조문이나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조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게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이번에 가장 오래 심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5대3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5대3 상황이라면 이번 주 선고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5대3의 경우에는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는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 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벌써 임명했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마 재판관 없이 5대3 상황에서 그 판결을 선고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명 인용 의견 쪽에 그 정족수 확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6명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는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번엔 어떨 걸로 보십니까?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나오는 게 국론 통합을 위해서 좋죠. 그리고 이번에 그 쟁점 5가지가 있는데 그 쟁점 중에 4가지는 뭐 기각 의견, 각하 의견 5개가 어렵고요. 그 체포조 운용 부분에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이 쓸 수는, 들고 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아마 8대0 만장일치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혹시 실수는 있지만 만장일치를 예상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결론은 만장일치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내내 비상계엄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주장해왔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정신적 피해와 떨어진 국격은 논외로 한 궤변이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기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는 영상, 그러니까 물리적 피해를 입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시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4분쯤 당시 국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의 모습입니다. 유 기자는 국회로 침투한 계엄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갑자기 무장한 계엄군 너댓 명이 유 기자를 둘러싸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고 있는 왼쪽 발을 이제 뒤쪽으로 젖혀서 아예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벽면에 등을 대고 앉아라, 쭈그려 앉아라. 대항하는 유 기자를 힘으로 제압하더니 다리를 걷어차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꺼내 강제로 유 기자를 포박합니다. 포박한 뒤엔 마치 죄인처럼 끌고 가 휴대전화 영상을 삭제한 뒤에야 풀어줬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 문을 잠그기 위한 거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 하지만 실제로는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묶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케이블 타이를 꺼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유 기자가 707 특수단을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며 다친 사람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포박까지 했던 걸로 드러나면서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행적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후엔 관저에서 나와서 2주에 3번꼴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12일 저녁 7시쯤이 되어서야 사저로 향했습니다. 삼성동 사저의 경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늦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인용 결정이 난다면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일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옥중 정치를 적극적으로 벌인 만큼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선 빠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월 14일에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에 3회 정도로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이 인용되어도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사저 정치를 계속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우선 구속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하시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그럼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 정치를 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보수층 결집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 특권 역시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불소추 특권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였던 사건 수사가 줄줄이 재개되는 겁니다. 내란죄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가장 먼저 조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수사에서 졸속 국무회의와 국회 장악 시도 등으로 직권남용죄도 함께 적용됐었는데 검찰은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배후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미 여러 차례 명 씨와 공천 관련 통화를 나눈 정황이 녹취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파면 이후 내란죄 이외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처럼 60일 뒤에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5말 6초 장미 대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일은 선고일로부터 2달이 지난 6월 3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대선이 열렸습니다. 짧은 대선 시기에 맞춰 여야가 후보를 뽑는 경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번에도 선거일은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인용 결정이 나와 경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은 많은 대선 주자들이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당내에선 탄핵 찬성파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인용되면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인용 결정에 대비해서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결정이고. 탄핵 반대파 주자들도 국회에 자주 모습을 비춰왔는데 윤 대통령이 풀려난 뒤엔 공식 활동이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이번 선고일을 앞두고는 대체로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모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승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JTBC에 기각되리라 본다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각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번에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내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윤 대통령 대리인은 계몽령 주장을 심판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야당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 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도 방첩사 간부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추가 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계엄 면허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통령 복귀하고 나면 곧바로 또 우리 사회 전체를 그냥 자신의 뜻대로 필요하면 계엄 언제든지 하고. 기각 이후 탄핵에 찬성했던 시민들이 반발할 경우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정치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지 불확실해지고 이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엄 선포부터 지금까지 정치가 요동칠 때마다 경제 상황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4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피는 곧바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16년 만에 최고로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1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내란 사태 이후 계속된 불확실성에 때마다 출렁거렸습니다.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후에도 헌재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가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 CDS 프리미엄은 3월 내내 오름세였습니다. 만일 선고 당일인 4일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우리 경제는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탄핵 기각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어져 추경에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원화에도 부담을 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시티은행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빠져나가게 되고 여기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 악재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뚫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일단 관세 이슈가 이게 부과가 되고 이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요거는 이제 1,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미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내수와 수출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기각으로 인한 정치 혼란까지 더해지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무에 복귀할 걸 가정해 임기 단축과 개헌을 하겠다고 직접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이 약속을 실제 지킬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임기 단축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고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겠다는 책임 총리제도 약속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히 언제쯤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시한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잇따라 여권 인사들을 면담해왔습니다. 지지자가 분신했다는 소식에 대통령실 참모를 보내 조문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독려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국민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의 신분으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해온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통합 정치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선고 날짜를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선고일이 지정이 됐어요. 집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오늘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제 옆쪽 그리고 뒤쪽 한번 보시면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자리 꽉 찬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즉각 파면을 외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모인 시민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남은 3일 동안 끝까지 광장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시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오다 싶긴 했었어요. 화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탄핵 선고일이 지정됐잖아요. 무조건 100% 인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 없다는 마음에 오늘 선고일이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한시름 났는데 빨리 헌재에서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너무 분열돼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네, 시민들은 탄핵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탄핵 찬성 측은 선고일까지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대 도총이 잠시 뒤 집회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합니다. 네, 내일 오전에는 파면 버스가 운행되는데요. 시민과 노동자 80여 명을 태우고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한남동 관저 앞과 서울시청 등을 돌면서 이 압도적 파면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선고일을 전후해서 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탄핵 반대 측은 헌재 인근에서 선고일까지 24시간 철야 집회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헌재 주변에는 현재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이 안국역을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 공간을 분리해 완충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네, 경찰은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인근 지하철역과 고궁, 박물관 등이 문을 닫고 상인들도 장사를 멈출 예정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이 텅 비었습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전면 통제하는 진공 상태 조치에 따른 겁니다. 바로 앞 도로뿐 아니라 일대 집회구역도 모두 차벽으로 둘러싸였고 인근 건물 옥상 출입은 막혔습니다. 헌재 앞으론 재판 관계자나 취재진 신분이 확인돼야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못 들어가신다니까요? 그냥은 안 돼요. 헌법재판소 앞 도로입니다. 보시면 제 양옆으로 차벽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양쪽 길끝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여기까지 오는데 4번의 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머무는 헌재 정문 옆 천막 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 진공 상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며 선거일 전까지 정문 앞 천막은 어떻게든 철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출구 3곳도 차례로 폐쇄됐습니다. 종로 일대에 위치한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은 선고 당일 문을 닫고 헌재 뒤편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도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선고 당일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손님이 거의 집회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헌재 인근 11개 학교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인근 초등학교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집회 분위기는 더 격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집회 참가자가 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집중 순찰에 나섰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초등학교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대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아랑곳 않고 구호와 욕설을 내뱉습니다. 도로를 통제하는 경찰과 시위가 붙기도 합니다.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 손을 꼭 붙잡고 도망치듯 학교 앞을 빠져나갑니다. 전화랑 욕설 같은 거 좀 크게 하셔서 겁을 먹는 경우도 있고 학교하다가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4학년 돼서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연습을 시키려고 그런데 요즘은 불안하죠. 아이가 혼자 하교하는 날엔 사고라도 날까 밤잠도 설칩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 집회 참가자가 무단 침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제가 못 오거든요. 하다가도 벌떡이를 가고 싶어. 경찰이 등하교 시간대마다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주변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인근 4개 학교에 지난주부터 경찰 인력 22명을 집중 배치한 겁니다. 집회 현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울 제동초등학교 앞입니다. 하교 시간을 앞두고 정문 앞에는 이렇게 경찰 기동 순찰대 차량이 배치됐고 곳곳에는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학교 주변 곳곳에서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헌재 맞은편 인파를 뚫고 학원에 가는 어린이는 경찰이 함께 걸어갑니다. 교육청 직원도 아이 손을 붙잡고 함께 인파를 뚫어줍니다. 학생들과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이렇게 침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또 주변에 가시적 순찰을 비롯해서 거동 수상자에 대한 검문 검색. 헌재 주변 학교들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엔 전부 휴교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런 주장을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탄핵과 행복 추구권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 차례 구속도 됐으니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만족을 얻어 행복 추구권에 타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이 기각돼도 폭동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탄핵을 반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과격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며 행복 추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이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을 하라며 사실상 여론재판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성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사실상 여론재판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김 의원은 검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건데 저희 취재 결과 심 씨가 이력으로 제시한 실무 경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는 2022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응시할 때 이를 연구보조원 경력으로 써냈습니다. 실제 외교부는 이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심 씨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측은 심 씨를 연구보조원이 아닌 석사 연구생으로 구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가 2023년 발행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연구교수와 연구보조원의 이름과 직함, 재임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연구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습니다. 심 씨와 같은 기간 재학했던 한 졸업생은 JTBC와 통화에서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일 뿐 연구소 근무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조교 역할을 취업 과정에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씨의 당시 지도교수도 JTBC와 통화에서 조교로서의 경력 사항을 증명서로 끊어준 것이라며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채용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대보험 가입이나 소득 금액 등 금전적 보상을 증명한 경우 경력, 그렇지 않으면 경험으로 구분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무원 채용 가이드라인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씨에 대한 채용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환율을 방어해야 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환율이 오를수록 돈을 버는 미국채에 투자한 게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경찰조사에서 외환 충격을 막기 위해 계엄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고 진술했었는데 진정성이 있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2억 원 가까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가 경제의 수장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상품에 거액을 투자한 건 범죄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최 부총리는 앞서 2023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1억 7천만 원가량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팔았는데 그 이후 또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였던 겁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최 부총리는 외환 시장을 챙기느라 윤석열 대통령이 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은 사실도 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환 시장도 열려 있고 해외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서도 계엄에 반대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으로 F4 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했을 때는 자신이 앞장서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또 정부가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뒤에서는 환율이 오를수록 돈을 버는 이른바 강달러 상품에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사들인 미국 국채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는 있지만 보유가 제한되는 건 아니라면서 사실상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얀마 강진 소식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훌쩍 지나버린 탓에 희생자들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 피해 상황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쇠창살을 향해 다가가는 카메라. 창살 아래를 비추니 살아있는 사람이 손을 흔듭니다. 집기를 두드리며 구조 요청을 하는 어린 소녀들. 다친 할머니를 돌보며 찍었던 영상은 희생자들이 살아있으리란 희망을 품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존 가능한 골든타임이 끝나고도 필사의 수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히 지진 피해를 입은 태국은 잔해 아래에서 인체 6구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the scanner only actually captured the shape of the body, whether or not it's a movement of some organ or it's a movement of anything. 상대적으로 수색 속도가 더뎠던 미얀마. 군부가 새로 내놓은 사상자 수는 하루 전보다 조금 늘어난 6천 명 수준입니다. 빠르게 희생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군부가 외려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1ရက်နေ့မှဧပြီလ6ရက်နေ့အထိ9ရက်အားသတ်မှတ်ကြေညာလိုက်သည်အဆိုပါရက်များအတွင်းနိုင်ငံတော်အလံအားတိုင်ဝက်လျှော့ချ၍လွှင့်ထူကြရန်ဖြစ်ပါသည် 전 세계에선 내전 중 유례없는 재난까지 겪은 미얀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무너진 이슬람 교도들은 길로 나섰고 인도에서도 희생자들을 기리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곧바로 미얀마 지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JTBC 취재진이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 피해가 가장 큰 만달레이에 들어가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특파원 우선
끝까지 안전에 유의하면서 취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진이 있었다고요? 네, 미얀마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취재진은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생중계를 하는 이 5층짜리 건물 2층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더위와 모기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을 때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면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아래층에 있던 교민들이 대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도 함께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차량을 가진 교민들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최대 400차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찾아올 확률이 63%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여진에 대한 불안이 커서 아예 길거리에 나와서 지내는 주민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당한 수가 거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 거리에는 차량과 텐트가 줄지어 있어 마치 차량과 있는 이 캠핑장 같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단위로 모여 앉아서 서로를 의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လအဆောက်အဦရှိနေပါတော့ရှိနေတော့အဲ့ဒီကောင်ကတကယ်လို့များငလျင်ထပ်လုပ်တယ်ဆိုလို့ရှိရင်အဲ့ကောင်ကလဲခဲ့ရင်ကျွန်တော်တို့အဆောက်အဦကိုကြာမှာဆိုတော့ဒုက္ခရောက်တယ်အိဆရာကလည်းနားပိုင်းရရှိဒီနေ့တညလည်းနေအောင်ချင်းနဲ့ကနေနေများ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함께 이 반복되는 밤잠을 설치는 난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도성 특파원이 현장은 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오늘은 종일 이 주민들 상황을 취재를 했죠? 네, 날이 갈수록 이곳 만달레이 주민들의 삶은 점점 고통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만달레이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네, 저희가 다니면서 담은 모습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동이 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주유소 앞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차량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온 사람들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강진 이후 만달레이의 주유소들에선 아침마다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장 오늘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픈런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ကုန်ပစ္စည်းတည်ယူရတာတို့လူတွေလည်းသွားလာတာတွေခက်မှာပေါ့စီမရှိရင်နော်ပုံစံနှုံးလည်းပိုတက်သွားတည်ယူစရိတ်ကများသွားတာငရေလို့တော့ဒါလူကစီမရဘူးထင်ပြီးတော့စီကိုလောင်ရည်တော့မှာဟိုဖြစ်ကြပါလာတန်းကြတာပေါ့ 다른 지역의 한 식당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끼니가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만달레이 식당 20여 곳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식당에서 매일 수백 개의 도시락을 준비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준비한 식사는 금세 봄이 납니다. 병실에 있어야 할 침대들은 떼약볕 아래 나와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천막 밑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병상 300개 규모의 한 병원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렇게 주차장과 잔디바리로 임시 병원이 차려졌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이번 지진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일상을 빼앗긴 현지인들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현장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이뿐 아니라 이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곳에서도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가잉이라는 지역인데요. 외신들은 수습 못한 시신이 거리에 널렸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가잉은 반군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 취재진도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신 만달레이 시내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이 사가잉 다리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 거대한 철교임에도 이 강진 발생 이후 조각조각이 나서 강물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먼저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처참했습니다. 이 다리 인근 마을들도 대부분 무너졌는데 아예 복구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도로는 몇백 미터를 달리는 동안 양옆으로 멀쩡한 건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가잉 지역 주변 피해 상황은 저희 취재진이 더 취재하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발견된 곳은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입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밤 11시 40분쯤입니다. 지난달 28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던 장 전 의원은 어제 오후 내내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종일 연락이 닿지 않자 보좌진이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가족들에게 쓴 유서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며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건 당시 영상엔 장 전 의원으로 보이는 남성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몸 여러 군데서 검출한 남성 DNA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성폭행 사실은 없다고 부인해왔고 DNA 채취는 거절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와 증거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취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이런 대형 산불은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 차량과 장비들이 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임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4월 식목일 전날 밤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휩쓴 산불. 주민들은 6년이나 지났지만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 아찔아찔하기 참 떠나질 않지. 그 말을 어디다 해. 걱정되더라고요. 산불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탓에 고통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탔는데도 우리 다 보상도 안 해주고. 난 지금도 이자 그 연장하려다 다음 주에 지금 가야 돼요. 은행에. 집이 사라져 2년 넘게 컨테이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남긴 후유증은 민둥산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겨우 살아남은 나무도 숯과 검댕 범벅입니다. 타는 데는 수일, 복구엔 수십 년이 걸리는 산불. 횟수는 빈번해지고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연간 112일가량이던 산불 일수는 2020년대 204일로 늘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집중됐던 대형 산불은 이제 경남과 충남, 전북 등 내륙과 서해안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48,239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 인력이 들어가는 길, 이 임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임도 모습인데요. 이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4.1m입니다. 미국의 절반도 안 되고 일본의 6분의 1, 독일의 7.5% 수준에 그칩니다. 산림에서 100m가량만 가면 임도에 닿는 독일과 달리 한국에선 평균 1km 이상을 가야 합니다. 일일이 등진 펌프를 짊어지고 최대 1,000도 넘는 불길에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인구는 적고 산림은 많은 지방 기초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불 예방 시설비와 임차 헬기 비용 등을 지자체 예산에서 써야 합니다. 초기 진화를 맞는 산불 예방 진화대 인원 중 70%도 60세 이상입니다. 한 번 대형 산불이 났던 곳은 매번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산불 대응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야구장에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한 야구 팬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이에 선수들과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O와 각 구단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팬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봄볕을 야구장이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야구 팬이 숨지면서 오늘 예정된 프로야구 경기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차 이렇게 활동하러 왔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조금 안타깝고 슬픕니다. 야구장을 찾은 팬들은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이런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까 봐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가지고 아니 못 갈 것 같아요. 높아진 프로야구 인기만큼 더 정밀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천만 관중이라는 많은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도 이렇게 적절히 대처가 없고 이런 구장 점검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선수들은 한 목소리로 숨진 야구팬을 애도했습니다. NC 주장 박민우는 소셜미디어에 고인께서 보내주신 애정어린 응원과 함께해주신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겠다 했고, LG 오스틴도 한국어로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다만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는 엇갈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낙하한 구조물이 공단의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NC 구단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할지도 살필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소입니다. 지난 주말과 비교하면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야외 활동하기에도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내일도 나름 포근하겠지만 전국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5에서 10mm 정도 지나겠고 영남과 전북 북부에도 밤 사이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산에 가실 때는 불씨 관리를 더더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은 공기가 종일 탁하겠고요. 호남 지역도 오전과 밤 한때 공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18도, 창원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식목일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